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리멤버라는 명함관리 앱을,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가 올해 구글 I/O 에서 미국에서 한 구글 I/O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다. 아직 이제 나온 지 좀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가 나오면서 잘 이제 아직 이해가 깊지 않았을 때는 뭔가 앱을 이걸 이용해서 많이 바꿔야 되나? 또는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나?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MVC, MVP 등등등 여러 가지 구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제가 답을 내려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그 관계를 결정 지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앱이 생명주기 그림이잖아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보고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되는 생명주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뭔가 설명이 잘 돼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냥 OS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생명 주기일 뿐, 뭔가 개발자에게 많은 걸 설명해 주진 않아요. 개발자가 OS를 공부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이제 가이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서비스, 콘텐트 프로바이더 뭐 이런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이 앱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개발자가 알아서 공부해서 맞춰가는 것이다. 근데 구글에서 원했던 거는 개발자들한테 더 많은 가이드를 주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아까 같이 우리는 튼튼한 OS는 만들었는데, 좋은 구조의 OS는 만들었지만 개발자들이 좀 제각각 해석하는 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 좀 앱이 불안정한 앱도 많이 나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아키텍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를 했었고, 올해 발표 당시의 내용은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라이브 데이터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하고 엮여져가지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구독할 수 있고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데이터 래퍼가 라이브 데이터고요. 그리고 뷰 모델이란 거는 원래 MVVM 할 때 있던 원래 뭔가 구조적인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객체 같은 건데, 그거를 얘네가 프레임워크 단에서 제공함으로써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쉽게 다룰 수 있게 도와주고, 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ORM 이제 래퍼인데, ORM은 되게 많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룸이란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거죠. 이거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SQL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겠다. 그래서 SQLite 매핑을 하는 그런 DB 접근하는 라이브러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I/O 때는 발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언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달이 됐나 안 됐나 하는데, 좀 많이 최근에 페이징 라이브러리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키텍처 컴포넌트 그래들에서 이제 빌드할 때도 보면은 이제 릴리즈 캔디데이트까지 다 나왔거든요. RC 1, 2, 3 막 이렇게 가는데, 페이징 라이브러리는 아직 알파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오늘 이제 새로 나온 것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주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코드 기반으로 쭉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로케이션 리스너가, 마이 로케이션 리스너가 있고, 여기에서 온크리에이트에서 초기화를 하죠. 뉴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옆에다가 람다식으로 무언가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을 받아올 때마다 무언가 업데이트를 하겠다, UI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뭔가 어딘가에서 계속 받아와야 되는, OS하고 밀접하게 연관해서 받아와야 되는 리스너들은 전부 다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필요해요. 꼭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온스타트에다가 뭔가 스타트를 해줘야 되고, 앱이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었을 때 스탑을 해줘야 되고, 이런 초기화하고 종료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초기화만 해주고 잘 종료가 됐는데, 뭔가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스타트에 뭔가 체크 유저 스테이트 터스를 하자. 뭔지는 비즈니스적으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유저의 상황을 한 번 더 체크한 후에 그 리절트에 따라서 로케이션 리스너를 초기화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 이게 동기적이어서 굉장히 빨리 끝나는 작업이고 동기적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좀 비동기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면은 한 30초는 너무 길고 한 2초에서 3초 정도 걸린다는 비동기 작업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얘가 종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앱을 끈다거나 화면이 회전한다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홈 버튼을 눌러서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온스탑이 불릴 수 있는 조건들은 되게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림을 봤을 때 onCreate, onStart, onResume 이제 생명주기가 있고 onStart에 체크 유저 스테이터스를 날렸는데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비동기로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onStop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onStop이 불려서 그럼 로케이션 있어도 onStop에서 스탑을 해줘라라고 했었으니까 종료를 해버렸는데 그 체크 유저 스테이터스는 나중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My Location Listener Start는 체크 유저 스테이터스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도록 아까 해놨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액티비티는 로케이션 리스너를 쥐고 있으니까 온디스트로까지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에 계속 남아서 이제 메모리 릭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좀 더 쉽게 사실 개발자가 주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주의하면 또 다른 플래그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자가 좀 더 생각하지 않고서도 직관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존재 이유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라이프 사이클 라이브러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오너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너는 라이프 사이클 자신을 뜻해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화면 단위죠, 주로. 그래서 액티비티 또는 프래그먼트를 라이프 사이클 오너라고 부르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는 라이프 사이클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내가 라이프 사이클을 뭔가 구독하고 싶은 애들 하면은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를 임플레멘트하고 이제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코드를 통해서 보면 아까하고 비슷한 코드예요. AN 액티비티에서 My Location Listener 초기화하고 체크 유저 스테이터스 하고 그런데 달라진 점은 그냥 앱 컴팻 액티비티가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를 익스텐즈를 받는데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제대로 받아오기 위한 방법이고 그래서 get 라이프 사이클은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에 정의되어 있는 기본 메소드이고 그래서 My Location Listener에다가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을 넘긴 거예요. 오너를 넘긴 거죠. 그래서 오너를 넘겨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뒤에 나와 있고 그래서 체크 유저 스테이터스가 이제 onStart에 있었는데 아까는 onCreate에 놨어요. 그래서 onCreate에 놓게 되면은 onStart는 홈 버튼 눌러서 백그라운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불리는 건데 onCreate는 또 안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화가 그럼 좀 이상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뒤에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onCreate에 한번 초기화를 한다를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절트가 OK가 났을 때 My Location Listener가 enable을 합니다. 그럼 My Location Listener의 enable이 뭔지 이제 보러 가면은 enable 함수를 봤을 때 자신의 enable 불린 값을 true로 바꿔요. 그리고 true로 바꾼 다음에 저희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객체가 위에 있죠. 그게 아까 전에 get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받아온 라이프 사이클 오너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get current state 그래서 나는 지금 onStart까지는 왔다. onCreate다. 이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started이다. 이제 이렇게 뭔가 if문을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체크 유저 스테이터스가 이게 비동기로 진행이 되잖아요. onCreate에서 날렸을 때. 그리고 끝났을 때 enable을 했어요. 그럼 enable을 했을 때 최소한 started까지 생명주기가 같다면 뭔가 커넥트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객체에 담아가지고 보내고 다른 객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객체가 그 라이프 사이클을 구독이라기보다는 뭔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get current st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onCreate에다가 라이프 사이클 My Location Listener의 초기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홈 버튼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럼 onStart 할 때마다 뭔가
초기화를 해주는 구독은 반드시 하나 이상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보면은 마이로케이션 리스너에다가 라이프사이클 옵저버를 임플레멘트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임플레멘트를 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해결을 해요. 원래는 그냥 오버라이드해서 온스타트 온스탑을 했는데 라이프사이클 옵저버를 임플레멘트 한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온스타트와 온스탑의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메소드를 달면은 그 해당 라이프사이클이 온스타트가 일어났을 때 온스타트 어노테이션이 달린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라이프사이클에다 등록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원리가 라이프사이클 액티비티가 자신의 라이프사이클 객체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로케이션 리스너에다가 던지고 그런 로케이션 리스너는 그 라이프사이클 객체에다가 자기가 등록한 라이프사이클 옵저버를 구독을 시키면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온스타트, 온스탑이 일어났을 때 구독했던 그 라이프사이클이 나 이런 온스타트 메소드도 또 있어 라면서 다른 객체로부터 받아온 생명주기에 해당하는 메소드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라이프사이클 핸들링이 가능하죠. 원래는 로케이션 리스너는 따로 있고 뭐 로케이션 리스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생명주기하고 관련된 객체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다 온스타트 또는 온스탑에다가 개발자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거는 어느 화면에서 쓰니까 그 화면의 생명주기에 맞춰서 초기화 또는 스탑을 하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뭔가 라이프사이클을 가진 듯이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직관적이게 되겠죠. 로케이션 리스너가 스타트가 일어나면 이거 할 거야. 스탑은 이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고 메인 액티비티를 보면은 온스타트와 온스탑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나는 로케이션 리스너를 만들 거야. 그리고 초기화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흐름이 흘러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을 하면은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다른 객체에다가 자기 자신을 넘길 수 있고 또는 다른 객체가 그 라이프 사이클에 일어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구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은 뭐 이지 핸들링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원래 했던 것보다 잘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라이브 데이터예요. 라이브 데이터는 뭔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구독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데이터 자체에다가 래퍼 제네릭 걸어가지고 래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만약에 DB가 주로 좋은 예시니까 DB의 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얘를 바로 값이 바뀌자마자 UI에 적용하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뭔가 DB의 값이 변했을 때 바로 UI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실시간이고 또 하나는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이 끝났을 때 아까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있었을 때 이 데이터도 뭔가 메모리에 남지 않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래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코드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이로케이션 리스너가 네 지금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어쨌든 아래 보면은 라이브 데이터 마이로케이션 리스너가 있죠.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에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케이션 리스너가 아까처럼 뭔가 그냥 자기 자신이 리스너가 아니라 라이브 데이터 자체가 되었어요. 얘가 위치를 뜻하는 놈이 되었고 그래서 체크 유저 스테이터스가 끝난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옵저브를 합니다. 옵저브는 라이브 데이터라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고요. 옵저브를 하게 되면은 내 값이 뭔가 변화했을 때 아래에 있는 콜백을 실행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this는 라이프 사이클을 뜻해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왜냐면 옵저브를 했으면은 이 액티비티가 스탑이 됐을 때 옵저브한 그 서브스크립션까지 죽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넣게 되고요. 그래서 콜백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위치가 변했을 때 저 업데이트 UI 콜백을 실행을 시킬까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onActive 또는 onInActive라는 라이브 데이터의 기본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 일어나는가? onActive는 액티브 옵저버가 하나 이상 있을 때 일어나요. 그럼 액티브 옵저버라는 게 뭐냐? 최소 라이프 사이클이 온스타트 이상인 화면이 옵저브한 게 한 개 이상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여기서 옵저브를 했죠. 근데 옵저브를 했다 그래서 액티브 옵저버가 된 게 아니라 옵저브를 한 다음에 여기서 라이프 사이클을 넘겼잖아요.
이 화면이 onStart가 됐으면 그때 이 onActive라는 함수가 일어나고요. onInActive는 얘가 화면이 onStop이 되고 onDestroy가 되면은 아까 옵저버 한 개 다 죽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0개가 됐어요. onStart 이상인 옵저버가 0개가 됐으면 0개 액티브 옵저버가 일어났을 때 onInActive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myLocationListen에 onStart, onStop을 달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자신의 데이터로 만들면서도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채서 onActive, onInActive, 자기를 구독하는 놈이 몇 개인지를 측정해가지고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설명에 액티브는 라이프 사이클이 최소 started 또는 resumed에 있는 옵저버고, 그래서 보면은 로케이션 매니저를 이 안에다가 그냥 넣어요.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를 초기화하고 커넥트 메소드를 보면은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를 하죠. 이제 저걸 하면은 저 위에 있는 리스너에다가 콜백으로 온 로케이션 체인지드 할 때마다 값이 짝짝짝 내려가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로케이션 리스너 OS에서 주어지는 그거고요. 그럼 내려왔을 때 setValue라는 걸 해요. setValue는 라이브 데이터에 원래 있는 메소드거든요. 자기 자신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값을 바꾸면 setValue를 할 때 그 라이브 데이터를 옵저브하고 있는 콜백들이 쫙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변했을 때 내 자신의 값을 바꿔라. 그런 나를 구독하고 있는 애들이 업데이트 UI, 아까 전에 옵저브 했던 것들이 쫙쫙쫙 일어난다. 그럼 이거를 해석하면 커넥트해서 리퀘스트 하면은 주기적으로 위치가 변할 때마다 set value를 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냥 위치가 변할 때마다가 set value에서 자기 자신의 값을 바꾼 건데, 이제 그 값들이 알아서 동기화 돼가지고 화면에 있던 옵저브에다가 가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변화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onActive 또는 onInActive 이런 함수를 추가함으로써 라이프 사이클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라이브 데이터는 뭔가 헬퍼나 유틸리티가 아니라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 로케이션이라는 애를 그냥 랩핑한 것뿐이지 사실은 로케이션 자체를 뜻하는 그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스스로 라이프 사이클을 측정하고 자기 자신을 값만 바꿈으로써 MVVM의 그 개념인 뭔가 실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데이터는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챌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음에도 라이프 사이클을 어웨어한다는 게 대단한데, 그렇게 되면 테스트가 쉬워지죠. 테스트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컨텍스트와 뷰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갈 때마다 테스트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이제 이러면 데이터 자체의 순수성을 유지하니까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뷰 모델이에요. 뷰 모델은 되게 쉬워요. 아까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왔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변했어요. DB에서 계속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뭐 DB든 뭐 로케이션을 가져왔든 어쨌든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웹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잖아요. 원래 서비스에서. 그래서 웹 서비스 닷배치 유저를 했어요. 그럼 이 유저 데이터는 그 웹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맵핑하는 라이브 데이터 객체이고, 그래서 옵저브 하자, 변할 때마다 난 가져오겠다.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라서 별 큰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이거 비동기잖아요. 또다시 웹에서 가져오면. 근데 아까처럼 뭐 여기서 회전이라고 돼 있는데 회전뿐만이 아니라 다시 백그라운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이제 웹 서비스 패치 유저를 했는데 이게 바로 되네. 네,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액티비티가 중간에 로테이티드가 됐어요. 그러면은 로테이티드가 되면 화면이 다시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onPause, onStop, onDestroy 다시 다 일어나고 화면이 새로 생성돼서 onCreate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onCreate에 아까 패치 유저가 있었으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 다시 또 불러요. 근데 사실 서비스적으로 유저가 느끼기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냥 다시 불러서 그냥 새 화면에서 보여주니까 문제는 없을 건데,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번 호출하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거를. 그 처음에 호출했던 거는 이제 쓰여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뭘까? 처음에 했던 API 콜이 그대로 그냥 화면이 생성되든 말든 간에 화면과 상관없어지는 걸 원하는 거죠. 화면의 생명줄기에 끼지 않고 내가 원래 보냈던 API 콜은 계속 유지되고 그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돌아가고 화면은 화면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꼭 뷰 모델 라이브러리를 써야만 한다는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만 나온 건 아니지만 뷰 모델이라는 그런 패턴 자체가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근데 뷰 모델을 여기서 AAC,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보면은 일단은 뷰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유저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는 액티비티에 온크리에이트에 다 들고 있었죠. 근데 뷰 모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get user 해서 웹 서비스 fetch user를 이 안에 넣었고, 그럼 액티비티를 가보면은 뷰 모델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뷰 모델 라이브러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액티비티에서 공유하는 뷰 모델을 불러오는 함수거든요. 뷰 모델 providers of 하면은 this는 그냥 액티비티 자기 자신을 뜻하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하고 묶여있는 뷰 모델 하나의 싱글톤은 아니지만 이 액티비티의 스코프가 정해진 거에서 싱글톤이죠. 싱글톤이라는 건 사실 전체 전역인데 이 액티비티에 한해서 하나의 뷰 모델만 불러오겠다. 그래서 get my activity 뷰 모델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내 액티비티에 대한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고 이거에 대한 뷰 모델을 불러와서 뷰 모델을 불러왔으니까 get user를 할 수 있고 get user 하면은 observe 할 수 있죠. 아까 라이브러리 데이터로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메인 액티비티 하나로만 예시가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프래그먼트가 여러 개 쓰인다고 이제 보면은 메인 액티비티에 A 프래그먼트, B 프래그먼트, C 프래그먼트가 있어요. 근데 프래그먼트당 한 액티비티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이 패치 유저 이런 거,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 화면에서 가져왔는데 다 공유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뷰 모델을 액티비티 단위로 묶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보여주고 할 수 있다면은 그 프래그먼트에서도 뷰 모델 프로바이더스 오브 한 다음에 그 프래그먼트가 속한 액티비티 레퍼런스를 줌으로써 하나의 뷰 모델만 보장받으면서 가져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하나의 객체에다가 로직을 위임하고 화면은 화면대로 자기 그냥 생명주기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화면과 데이터를 분리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뷰 모델 라이브러리가 해주는 역할은 그냥 뷰 모델 자체는 데이터 홀더인데 뷰 모델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액티비티에 한해서 싱글톤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사실 이거 라이브러리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never reference view activity fragment 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지니 그 모델의 테스팅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iO에서 발표됐던 것 중에 마지막 라이브러리인 룸이 있는데요. 룸은 단순한 ORM이에요. 그래서 ORM이 왜 나왔을까? 사실 뭐 ORM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이해하기 좀 쉬우실 텐데 이제 이게 SQLite의 가이드 홈페이지예요. 실제 공식 홈페이지인데 딱 공식 홈페이지조차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죠. 이게 초기화 라인이에요. 라인수가 엄청 많잖아요. 초기화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코드가 필요한 게 우리 현재 SQLit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런 되게 쓰잘데기 없는 보일러플레이트들 다 쓰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사실 SQLite을 직접 쿼리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쿼리는 그냥 스트링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했을 때 체크가 안 돼요. 예를 들어 테이블 네임을 좀 틀렸어. 틀릴 수 있잖아요. 쿼리가 길어지고 하다 보면. 근데 그게 틀린다고 해서 난 쿼리가 틀렸다라고만 나중에 실행을 했을 때 뵀지 컴파일 단계에서 알 수도 없거든요. 실행했어도 무슨 쿼리가 틀렸는지 쿼리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알아채는 것도 그냥 노가다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보일러플레이트를 없애고 싶다. 그리고 컴파일 타임에 뭔가 처리를 해서 에러율을 빨리빨리 줄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룸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룸은 어노테이션 기반이에요. 어노테이션 하면 코드 제네레이션 통해서 나오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유저 DAO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DAO 쿼리를 다루고 싶어 하면은 그냥 DAO라는 어노테이션 달면 돼요. 그런 다음에 쿼리라는 어노테이션 달고 쭉쭉쭉 메소드 만들어가면 나는 유저를 다루는 DAO가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모델 클래스, 그러니까 테이블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그냥 모델을 그대로 놓으면 돼요. 유저는 일반적인 모델이죠. 근데 entity라는 어노테이션 달면은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QLite 그대로 들어갑니다. 프라이머리 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들이 자세하게 있는데 그건 이제 컬럼의 속성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DAO가 있고 테이블이 있으면 그걸 담아내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죠.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노테이션 달고 룸 데이터베이스를 익스텐즈 하면서 이제 DAO, 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DAO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는 유저를 가지고 있고 버전은 1이야. 이제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점점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쿼리하고 하는 게 이 정도의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클래스별로 이제 객체로 나누면서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코드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룸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초기화하니? 라고 보면 룸에서 데이터베이스 빌더 해가지고 아까 my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 어노테이션 단 클래스 가져와서 빌드를 하면 됩니다. 이제 쿼리를 어떤 식으로 보는가 보면은 그 쿼리만 한 게 아니라 CURD, 크루드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크루드는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쿼리는 리드죠. 그럼 이제 크루드가 이렇게 다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여기서 보는 거는 인서트 또는 뭐 딜리트도 그렇고 업데이트도 그렇고 그냥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넣고 받아온다는 거죠. 데이터 타입이. 그래서 리스트 유저 하면 유저가 들어가는 거고 그냥 유저 객체 하나 넣어도 들어간 거고 점점점 이거 지금 공식적인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바에 해당하는 거죠. 저 점점점으로 받아오는 거 그것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냥 타입이 되게 자유로워요. 저렇게 하면은 알아서 그 쿼리문에 탁탁탁 매칭이 돼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주는 매핑하는 그런 라인들을 적어줬어야 되는데 얘는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쿼리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쿼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세히 보면은 쿼리 어노테이션에 달았죠. 나는 UID, first name, last name을 가져올 거야. 셀렉트 했죠. 그래서 외원문, 조건문 어떤 애들의 저 컬럼들을 가져올래? UID가 똑같은 애들. 원래 쿼리라면 UID equal UID인데 여기선 땡땡으로 해요. 룸에서는. 는이 아니라 땡땡입니다. 그렇게 되면 땡땡으로 단 거가 조건문에 그 밸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string UID라고 파라미터 주어진 거 있죠. 그럼 파라미터의 UID와 저 땡땡의 UID를 비교해서 같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또 좋은 것은 유저라는 타입으로 가져와요. 이게 왜 신기한 거냐면 여기는 select UID first name, last name이라는 스트링 3개를 가져오도록 해놨는데 유저로 랩핑을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되게 편하죠? 예, 이렇게 둘이 매칭이 돼요. 물론 하나의 조건은 있어요. 유저가 저 3개를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이라는 거는 더 가질 수도 있어요.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건 널 값으로 초기화되겠죠? 어쨌든 최소한 저 3개는 가지고 있어야 랩핑이 딱딱딱 맞아서 간다. 그래서 same 스키마일 때 근데 실제로 DB 가져올 때 뭐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예, 그렇게 단점은 아니고 어쨌든 같은 테이블에 대해서 엔티티를 정의를 했을 때 그냥 알아서 매핑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편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저스에서 S를 모르고 붙여버렸어요. 내가 정의한 테이블은 유저인데 이러면은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를 뱉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 저는 이런 것들보다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짱입니다. 네, 그냥 쿼리를 적었는데 스트링으로 적은 건데 그거를 컴파일 타임에서 측정해서 에러를 뱉으면은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 쿼리를 좀 더 마음 놓고 쓸 수 있겠죠. 항상 쿼리 쓸 때마다 막 글자 단위로 라인 단위가 아니라 글자 단위로 막 되게 신경을 곤두세웠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제 룸에서 또 하나의 큰 장점은 DB에서 그냥 값을 가져오고 끝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얘기 나누었던 것들이 실시간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감지하고 라이브 데이터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하고 같이 엮어서 쓰면은 DB에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 가져온 값이 DB하고 딱 연결이 돼서 변할 때마다 바로바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유저DO에서 그냥 유저로 가져왔었는데 이거를 라이브 데이터로 묶으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그냥 이러면은 또 다시 룸이 이건 라이브 데이터야 라고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코드 제네레이션을 바꿔줘요.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로 가져오게 되면 아까랑 똑같죠? 옵저브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진 거죠. 뷰 모델하고 그럼 어떻게 엮어 쓰나요? 보면 그냥 뷰 모델에다가 유저 DO 준 다음에 DO가 find by UID 하면은 라이브 데이터 타입으로 가져왔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제 완전히 동일해지죠. 액티비티에서는 뷰 모델 가져와서 옵저브하고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하고 그래서 되게 룸을 사용하면은 그냥 옵저브 하는 게 라이브 데이터랑 같이 활용했을 때 엄청나게 파워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RX 자바가 뭐 그냥 다 쓰잖아요. 요즘 RX 자바는 안드로이드 앱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도 지원합니다. 플로어블은 RX 자바 2에서 이제 지원하는 옵저버러블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냥 타입을 이렇게 넣으면은 알아서 해줍니다. RX 자바로 이미 레거시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 굳이 라이브 데이터를 쓰지 않더라도 RX 자바를 통해서 이제 구독을 하렴이라고 이제 구글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룸은 보일러플레이트를 줄여주기도 하고 컴파일 타임에 체크도 해주고 옵저버러블 변화를 알아서 감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쉽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다 있던 것들이지만 쉽게 해주는 거죠. 그냥 룸이.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엄청 최근에 발표된 아직 알파인 페이징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페이징 라이브러리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룸하고 같이 쓸 때 엄청나게 강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쓸 수도 있는데 따로 쓰기에는 좀 사용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고 되게 막 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룸이랑 같이 쓴다면 정말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지? 보면은 리스트를 한꺼번에 많이 불러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데이터, 뭐 뉴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리스트를 한 번에 쫙 다 불러왔어. 난 전 세상에 있는 리스트를 한 번에 불러올 거야 할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타임라인이 스크롤 할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페이지네이션이 들어간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DB에 있는 값들을 페이지 1번에서 몇 개 정도, 페이지 한 개를 50개로 정의해서 50개씩 한 3페이지 가져오겠다. 저는 스크롤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페이지네이션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져요. 뭐냐, 일단은 쿼리가 어려워져요. 뭐 DBA 하든 API 하든, API 하면 뭐 API 개발자가 고생하겠죠. 근데 이제 DBA 하게 되면은 되게 할 게 많아요. 뭔가 쿼리, 지금 또 리미트, 오프셋 막 이런 거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짜증나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스크롤을 할 때마다 스크롤을 감지해서 쿼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UI 쪽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페이지네이션이 있으면은 항상 이제 저희 앱을 만들 때도 고민하는 게 그건데, 내가 페이지를 한 3페이지까지 갔어. 근데 그 사이에 유저가 데이터 하나를 지워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갔으면은 데이터가 빵꾸가 나거나 중복이 되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빵꾸는 차라리 난데 중복이 문제죠. 중복은 같은 게 2개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뭔가 아이템이 같나 아니면 다른가를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때려 박으면은 엄청 성능에 영향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어쨌든 페이지네이션을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페이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너희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아름답게 코드를 짤 수 있어 라고 이제 얘네가 제안을 합니다. 페이징 라이브러리는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 페이지드 리스트, 데이터 소스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 소스는 쿼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쿼리할 수 있는 그 쿼리가 데이터 소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얘가 계속 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점점 증가하는 이제 데이터를 쿼리를 날립니다. 그리고 페이지드 리스트는 그렇게 날아온 쿼리에 의해서 날아온 결과값들, 데이터들을 페이지드 리스트 제네릭이에요. 그래서 페이지드 리스트하고 이거 마름모 모시기 대가로 한 다음에 그 안에다 데이터 타입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직접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페이지드 리스트 유저를 들고 있었다고 했을 때 페이지드 리스트 안에서 그 유저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알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소스는. 그래서 유저라고 제네릭을 했고, 그런 유저에 해당하는 쿼리문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소스가 페이지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loaded automatically from a data source 있죠. 그런 데이터 소스에 대한 타입은 페이지드 리스트에 걸려진 제네릭이고, 그래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컨피규어도 해줘야 돼요, 당연히. 페이지 사이즈, 그리고 페이지 사이즈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에 몇 개 정도 가져오고 플레이스 홀더를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설정들이 있고요. 아래 적어놓은 거는 페이지 리스트를 라이브 데이터로 하면은 페이지에 의해서 받아온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이제 쫙쫙쫙 변화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룸에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게 라이브 페이지 리스트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라이브 페이지 리스트 프로바이더는 라이브 데이터에 페이지드 리스트가 제네릭으로 되어 있는 거를 타입을 만들어주는 빌더입니다. 좀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프로바이더가 그냥 위에 있는 거의 빌더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는 저 페이지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냥 어댑터입니다. 우리가 리스트 할 때 많이 쓰는, 근데 뭔가 특수한 게 있는 거죠. 페이지드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중복으로 가져오는 값을 알아서 체크해줘요, 얘는. 그래서 룸하고 한번 엮어서 보면은, 룸에서 아까 전에 라이브 데이터로 그냥 반환까지 해주면 알아서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라이브 페이지드 리스트 프로바이더, 아까 전에 얘는 페이지드 리스트를 라이브 데이터로 랩핑한 타입을 빌드 해주는 애라 그랬죠. 팩토리.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빌드 오브 라이브 데이터 페이지드 리스트 이게 있죠.
그러면은 뷰 모델에서 저 유저 DAO에 있는 users by last name이라는 메소드를 가져오자 했을 때 이제 user DAO users by last name 실행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빌더를 가져온 거죠. 빌더는 create가 있죠. 그럼 create 해가지고 옵션을 줘요. 내 페이지의 사이즈는 50이고 나는 50개를 먼저 가져올 거고 등등등 여러 옵션들이 있겠죠.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빌더니까 반환 타입이 라이브 데이터 페이지드 리스트가 반환 값이겠죠. 그러면 아까 유저스 리스트 위에 있잖아요. 인스턴스 변수로. 그럼 유저스 리스트가 그대로 받아가지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여기에서 이 쿼리라는 어노테이션이 이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를 저 프로바이더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럼 프로바이더는 빌더니까 빌더 안에 저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가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데이터 소스는 들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 소스와 이 옵션들을 활용해서 라이브 데이터 페이지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페이지드 리스트 안에 데이터 소스가 들어가서 걔가 여러 가지 쿼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변화 감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빌더이고 빌더 안에 쿼리가 들어가 데이터 소스 잊어버리고 쿼리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은 빌더니까 저 페이지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페이지드 리스트 안에는 쿼리가 아까 빌더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들어간 거고 해서 반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원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저 뷰 모델의 유저스 리스트 아까 전에 넣었잖아요. 옵저브 하면 라이브 데이터니까 옵저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값이 나오게 되고 어댑터에 set 리스트를 하면 됩니다. 어댑터라는 거는 여기에 그냥 유저 어댑터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받았고 set 리스트는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에 자동으로 있는 메소드예요. 기본 메소드. 그래서 페이지드 리스트를 셋하는 거죠. 그럼 유저 어댑터를 봤을 때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을 받고 여기다가 페이지드 리스트를 딱 셋을 했을 때 저렇게 페이지 값을 페이지로 받아온 어떤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변화가 아니라 다른 점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콜백이란 게 아래 있죠. 이건데 이거를 정의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갔니? 라고 보면 아이디를 체크하는 거고 뭐 아니면은 컨텐츠가 갔니? 이게 아이디가 같은 거랑 컨텐츠가 같은 거는 약간 다르죠.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네가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게 조건을 줘요. 그래서 콜백을 정의를 하면은 그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에 셋되어진 페이지드 리스트의 값들을 얘네가 알아서 체크해가지고 중복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어려웠는데 뭐 사실 코드를 이해하는 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가 되게 도움이 저는 많이 됐어요. 이게 다시 데이터 소스에서 쿼리를 해옵니다. 백그라운드 스레드죠.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쿼리를 해가지고 페이지 리스트로 갑니다. 다시 돌려볼게요. 데이터 소스 갔다가 페이지 리스트에서 불러와서 쿼리가 끝났으니 값을 가져왔고 값을 가져왔으니 set 리스트를 했는데 set 리스트에 diff util이 있으니까 얘 같은지 체크를 백그라운드에서 한 다음에 이제 다 됐어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예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 가져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리스트에서 set 리스트 한 다음에 얘가 diff util 거쳐서 가져온다. 이게 페이지 라이브러리의 원리예요. 데이터 소스, 페이지드 리스트, 페이지 리스트, 어댑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되게 이해하기 그냥 사실 제가 말로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될 확률이 높은데 이제 돌아가셔서 좀 복습하고 그러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게 페이징 라이브러리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세 가지 불편했던 것이 있죠. 쿼리를 일단 날리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까 전에 페이징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했던 쿼리를 보면은 이건 일반 쿼리거든요. 페이지 쿼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쿼리를 했는데 얘네가 알아서 그걸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원래는 페이지 단위로 내가 스크롤을 해가지고 막 쿼리 직접 날렸어야 되는데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를 사용하면 얘가 알아서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쫙쫙쫙 불러와주고 그 다음에 중복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댑터 안에다가 util을 넣어가 정의를 내가 해주기만 하면 아이디가 같은 거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언제 뭐 이런 고민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페이징 라이브러리이고 사실 이거를 룸 아니고 그냥 뭐 웹 서비스하고도 쓸 수 있고 제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룸 이외에 잘 쓸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것이 존재하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 버려도 되니까 자기 서비스에 맞도록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익히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안 되게 남았는데 빨리 진행해 볼게요. 아키텍처가 거기에서 좀 권장을 하는 거는 MVVM 해가지고 데이터 소스, 아까 데이터 소스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개념의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래서 룸 API, 컨텐트 프로바이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서 레퍼지토리가 값을 가져와서 뷰 모델에다가 뿌려주면 뷰 모델은 라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라이브 데이터를 UI가 구독해서 업데이트한다. 이게 얘네가 AAC와 함께 발표한 권장하는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은 나 이제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을 확률이 99만 %잖아요. 대부분의 앱이, 레거시가. 그래서 앱 구를 다시 짜야 하나요? 이제 보면은 현재의 구조가 탄탄하다면 다시 쓰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구글 아이오의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잘 이해하고 너네 앱에 있는 역할이 있고 이해해서 그냥 우리는 이런 권장 구조가 있는데 잘 이해해서 섞어 쓰기만 하면은 뭐 don't care, 괜찮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건데, 대부분 제가 MVP를 써서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고, 대부분 MVP가 그냥 수치적으로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MVP 쓰고 있고. 그래서 MVP와 함께 내가 굳이 AAC를 좀 섞어서 다 써볼래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뷰 모델 옆에 프레젠터가 추가된 거 말고 달라진 게 없어요. 저 화살표 방향이 약간 다른 거 주의하셔야 되고, 프레젠터 UI가 프레젠터를 들고 있는데 프레젠터의 UI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걸 뷰 모델에다가 넘겨가지고 이제 뷰 모델 프로바이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가지고 있고 라이브 데이터 가지고 있고, 아까 설명했던 것 가운데 프레젠터 하나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뷰 모델 껴넣는 것도 사실 좀 이게 억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억지예요. 억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AAC하고 그냥 한번 써보자,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가운데를 그냥 생략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MVP에다가 뭐 라이프 사이클 넣었고 페이징 라이브러리 넣고 싶으면 넣고 룸 쓰고 이러면은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훌륭하게 사용한 겁니다. 현재 있는 구조에다가 잘 섞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MVP에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탐나는 기능은 그 자동으로 데이터의 변화를 감지하는 게 저는 가장 탐났거든요. MVP를 쓰면서도.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 그럼 프레젠터에다가 그냥 라이브 데이터를 함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뷰 인터페이스 들고 그 인터페이스로 뷰하고 통신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라이브 데이터 잘 뭐 구독하고 하면 되겠죠. 섞어서. 근데 나는 라이브 데이터로 뭔가 넣기가 아직 힘들어.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옵저버에 대한 개념은 아예 또 다른 얘기로 뭐 알아서들 하셔야겠지만, RX 자바를 사용하든 뭘 하든 간에 저 레퍼지토리 딴에다가 옵저버를 좀 싱글톤 옵저버 넣어놓고 UI에서 그걸 직접 구독하면 레퍼지토리에서 애드 데이터 또는 업데이트 데이터 이거 할 때마다 옵저버가 서브스크라이브 날리면 되죠. 그럼 UI에서 구독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구조들을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는 정답이 절대 아니고 그냥 이런 구조를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래서 각자 앱에 맞는 구조가 여러 가지 형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 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형태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맞춰야 돼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거에서 AAC를 잘 이용해서 좀 더 개선을 하면은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 사용 시나리오가 아닐까. 아마 제가 구글러는 아니지만 구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 생각도 똑같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공부하는 거는 매우 트렌디하고 좋은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자기 앱의 구조에 맞게 이거는 이런 역할을 도와주는 거구나, 이건 이런 역할을 도와주구나 잘 이해하시고 내 앱에서 그런 역할이 뭔지 매칭을 잘해서 활용을 하면 그게 최고의 아키텍처 컴포넌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올라온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 Q&A 시간이에요. 혹시나 아까 페이지 리스트 어댑터라는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네. 혹시나 거기서 그거를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페이지 리스트 어댑터가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상속받은 그거여서요. 네,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페이지 리스트 어댑터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걸 상속받아서. 네,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돼요. 네. 지금 소개됐던 컴포넌트들이 최신 컴포넌트잖아요. 네. 혹시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 API들하고
호환성은 이번에 I/O 때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예.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14버전 이하를 버린다고, 14버전 미만이죠? 미만을 버린다고 발표했어요, 이제부터. 예. 네, 14 이상이어야 됩니다. 14부터는 다 호환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지금 네. 가장 좀 고민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한 액티비티 안에서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를 쓸 때, 네.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래먼트 사이에서 그 통신을 네.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이 한 프래그먼트에서 어떤 요소를 바꾸면은 그게 다른 프래그먼트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를 네네. 그거는 뷰 모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1대1 매칭이니까 네. 그거를 리파지토리에다가 그거를 그냥 임의로 그냥 놓은 건지 놓으셨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일단은 저희 리멤버 앱의 현재 구조는 이거하고 가장 유사하고이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옵저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싱글톤이에요. 그래서 리퍼지토리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리퍼지토리는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프래그먼트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데이터가 변했을 때 각 UI가 그냥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그럼 리퍼지토리와 옵저버는 싱글톤이니까 프래그먼트에 상관없이 이 데이터들의 변화를 일관적으로 받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이게 UI가 네. 웬만하면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프레젠터를 통해서 하라는 거에 대한 뭔가 네. 구조가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깨지는 거죠. 맞죠? 네, 깨지는 게 그러니까 깨지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근데 깨지는 거를 감수한 거죠. 어쨌든 구조를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MVP의 강력한 구조에 의하면은 1대1 대응이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해야 되고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이론을 벗어나서 이렇게 자동으로 변화하는 게 제가 코딩하기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MVVM의 개념에 하는 거라서 둘이 섞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 규칙을 그냥 깨버리고 섞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상 이승민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